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비과학적, 강압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짚으시면서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셨을까요? 지금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는 과거의 사법 수사의 어떤 관행이나 또는 사회의 인권 의식에 따라서 검찰,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양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발생할 무렵에서의 수사 행태는 지극히 원시적이었습니다. 전혀 과학 수사도 아니고 그냥 의심스러우면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진첩 보여주면서 네가 한 거지라고 집중적으로 강압 수사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한 많은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더 어떤 합법적인 수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고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고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고도화된 형태로 강압 수사, 자백의 강요, 심지어 형량 거래라는 것을 통한 협박 수사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접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그 변론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요즘 뭐 변호사라고 해서 예의는 없으니까 혹시 내가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이런 식의 수사에 나는 대응할 또는 버틸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아마 나도 못 버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혜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그 뭐랄까 단호함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사 관행의 어떠한 불법성도 용납하지 않을 좀 촘촘히 이제 마련된 그러니까 인권 변호 시스템 또는 인권 옹호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1995년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 화재 참사 사건. 학원생 중 박찬미 16세 외 17명이 통제된 기숙사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도주를 위해 당직 사관을 집단 폭행하고 8개 방에서 이불 등을 방 한가운데 쌓아놓고 동시에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십 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이 네. 우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에 강제 입소됩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도 없이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 안에서 소위 직업교육이라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늘 탈출을 시도했었는데 불을 내놓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정작 동료 아이들이 40명 가까이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탈출을 위해서 불을 놨다는 그 아이들을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던 사건이에요. 20명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처음 접견을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변호사 아저씨, 내가 정말 내 친구들을 죽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에게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이 없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것. 특히 불이 나도 시건 장치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아이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뭐 교도소보다 더 촘촘하게 이 안전 시설을 갖추면서 화재라는 긴급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운영자들,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어른들의 잘못이지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변론을 했고 재판부는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죠. 그래서 재판 끝에 다 전원 석방이 됐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인권 변호사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죠. 석방됐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대전의 어느 유흥업소에 있어 한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구해달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를 못 풀어준다고.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석방시키도록 하긴 했지만 네. 그때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 아이들을 석방시킨 것이 인권이면 그게 단가? 결국은
석방된 이후에 가정으로 또는 가정이 없으면 돌아갈 가정이 없으면 적어도 가정이 있는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그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인권의 완성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이 복지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일종의 외형이라고 치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든든한 어떤 방어막이라고 치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복지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다산 인권센터라고 저희가 함께했던 데에서 사회복지대학이라는 것을 열어서 인권단체 활동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한때 모아서 무료로 사회복지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 끝에 이제 경기복지시민연대라는 이제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복지는 인권으로부터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인권은 복지로부터 그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고 네. 같이 모임을 만들고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정말 변호사님은 인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정말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또 이제 작은 권리를 위해서 거대한 회사와도 이제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에서 한국통신 전화 설비비 예전에는 이제 전화 한 대를 설치하면 그 설비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정에 제소하고 시민 행동을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뭐 바위에 계란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거대 조직을 향해서 싸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건가요? 1997년도에 아마 변호사로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1년간 쉬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일반 활동 간사로서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변호사 최초로 시민단체 활동가가 됐던 거죠. 그 1년 동안 제가 시작했던 게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왜 작은 권리 찾기라는 이름이 붙었냐라고 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나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제 주로 거대 담론 중심으로 우리 인권 변호사건 뭐 활동가들이 싸워왔었는데 네네. 정작 주변에 이제 보면 일상생활 속에 작은 괴로움, 작은 권리 침해. 근데 이제 뭐 그 돈이 적다고 또는 그걸 처리할 비용이나 지식이 없다고 그냥 묵살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작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을 보면 이 작은 권리가 과연 작은 권리냐? 그 반대편에는 국가 권력이나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적과 맞서서 나의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권리 찾기를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작은 권리 찾기입니다. 그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갔고요. 스타트했던 첫 번째 사건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깨어진 유리창에 아이가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밖에 있던 아이가 놀다가 그만 깨어진 유리에 다친 사건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빠가 부주의했지 아이를 잘 관리도 못하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공중전화 부스라는 어떤 공공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것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작은 권리 찾기의 뭐 초창기 첫 사건 정도가 그런 사건이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을 전국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함께 해 나갔던 것이 작은 권리 찾기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상근하면서 그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변호사로 복귀한 다음에도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진행해 왔었죠. 이게 하나의 운동의 하나의 장르가 돼버린 셈입니다.